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40번째 방송입니다. 40번째. 멀리 왔습니다. 벌써 40번째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섭입니다. 네. 자, 오늘 뭔 주제로 얘기할까요? 당신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정하긴 정하는데, 근데 다스는 누구 거야? 알면서 왜 그래? 궁금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당신이 생각한 그 사람 거예요. 그래. 그분 거. 자, 꼭 밝혀냅시다. 누구 건지 나도 알고 싶어.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선순위 가등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 시리즈에 이어서 가처분 얘기해보죠. 가처분. 가등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거 좀 짚어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공지사항 중에서, 제 경매 일지를 연재를 하고 있었어. 그래요? 내 블로그를 통해서. 네. 그리고, 회원수 한 20만 명 되는, 20만 명. 행복재테크라는 데서. 야, 우리 카페는 언제 20만 명 되지? 우리 카페는 그냥 만들어 놓고, 거의 활동이 전혀 없고, 준비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행복재테크에서. 연재를 했더니, 가히 폭발적이었다. 졸지에 선생님이 됐어. 막 문의가 들어오고 막. 산업공상에서 그냥, 상에서 그냥 사로 그냥 확 승진한 거야? 그라. 한 방에. 한 방에. 이야, 축하합니다. 문의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답변 달아주고, 아는 한도 내에서, 전달해,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뭐,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 준다고, 지난 한 주 바빴어요. 그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내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행복재테크하고, 네이버에도 하나 가입해서 그 연재를 했는데, 거기는, 월급쟁이 부자들, 그래서 두 군데에 가입해서, 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연재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이거를 책으로 냈으면 한다. 사실은 내가 그 원고를 완성을 덜 했었어. 근데 이제 연재를 하면서 완성을 한 거지. 교정도 보고. 교정도 보고,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을 다 끌어모으고, 사진 취합하고, 어쨌든 메모 수준에 불과했던 원고를 연재를 하면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곧 책으로 낼 생각이다. 어느 출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죠. 나는 매일경제하고, 다산북스 뭐 이 정도 되는 큰데 아니면은, 차라리 내 출판사에서 내가 낼 거다. 또 출판사 사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출판사에서 내는 것보다, 그건 좀 큰 데서 출판하는 게 좀 실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낼 생각인데, 굳이 안 받아준다면, 다른 출판사로 가느니 내 출판사에서 내겠다. 그리고 내가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매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내 출판사에서 내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경매 필자들 중에 글쓰기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글쓰기가 또 되잖아. 글쓰기가 되는, 대한민국의 경매 필자 중에 글쓰기가 되는 사람은 딱 2명 있어. 누구? 니하고 나야? 깔때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완전 깔때기 아니야, 이거. 참. 글쓰기. 글쓰기 참 힘들지. 사법시험에서 2차에서도 글쓰기가 있잖아. 그렇죠.
아는 거는 많은데 그걸 글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잖아. 그쵸, 안타깝죠. 제자들 중에 그런 애들 많잖아. 많죠. 내가 글쓰기 가르치는 글쓰기 선생이잖아. 글쓰기는 일단 기초를 배우고 와서 사법시험을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변호사 시험이든 뭐. 변호사 시험 2차 있지 않나? 아, 서술형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건 하여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있죠. 민원. 아, 민원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 이거 경매 관련된 문의를 항상 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카페든 제 블로그든 뭐 카톡이든 아니면은 뭐 여기 팟빵에 게시판이 있어요. 팟빵 게시판을 올려주는 게 제일 빨리 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립성 있게 답변 드리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 무료 방송을 듣는 대가로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유하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인 화면에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어. 그거를 누르면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와요. 뭐 네이버 카페로 누를 수도 있고 뭐 카톡으로 누를 수도 있고 카톡에 친구한테로 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공유하기 그래서 혼자만 보지 말고 우리도 지식을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자기도 누군가한테 나눠줘라 이거지. 싫어! 아나바다 정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정신이 필요해. 아나바다 정신. 더불어 살잖아. 경쟁만 치열해져. 더불어 살다 보면. 그런가? 혼자서 알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전 사례, 가처분의 실전 사례들 한 3가지가 있었는데, 하지 말까? 공유하기 안 눌러주면 하지 마! 야, 이거 근데 우리가 뽑은 것 중에 굉장히 돈 되는 물건들 같은데.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해. 10월 23일자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걸 듣고 들어가면은 복이 있는 거고. 그래죠. 없으면 많은 거고. 그건 이제 실전 사례는 조금 이따 할 거고. 공지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팟빵 게시판에, 아니, 카페로 올라왔는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게시판에 내가 질문을 올려놓고, 우리가 방송에서 요거를 짚어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지에 올라가 있네요, 공지에. 공지는, 육회 명쾌 경매 카페, 우리 카페에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가입을 하고. 팟빵 공지에는 내가 그걸 따붙여가지고 공지를 올렸다. 그렇군요. 요렇게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질문 내용이 뭡니까? 질문 내용은 자, 보고 질문 한번 내용이 답변해 이제 첫 주시죠. 번째가 강의 내용 중 우리가 강의를 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웃고 떠들고 놀았지 뭐. 강의 내용 중 미등기 건물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강의에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 토지 낙찰 금액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보통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나 토지의 근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해서 우선 변제권 우열을 가려야 하는지요. 자, 미등기 주택에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있는데 미등기 주택이라서 토지에 강제 경매나 아니면 임의 경매가 실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 임차인이 토지의 경매 대가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자, 그 토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 소유 토지였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게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 소유 토지여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인 소유 토지였다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주택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췄다면은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체결한다는 얘기는 보증금을 갖다 다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100만 원 주고 전입하는 시점에 900만 원 줄게 하고 그때 전입하는 날짜에 900만 원 줬단 말이야. 그러면 체결 당시는 언제로 보는 거야? 보증금을 줄 당시 100만 원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충족할 당시가 되겠지.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충족할 당시에 그 토지가 임대인 소유여야지 거기에 이제 법정 담보물권 비스무리한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줄 때 말이냐 아니면 잔금 다 줄 때? 잔금 다 줘야지. 오케이. 잔금 다 줄 때. 잔금 다 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토지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자, 먼저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이해관계인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되느냐? 토지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떨어지기 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게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다 라고 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말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말고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이거는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건데 이 순위를 따질 때에는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그들하고 상대적으로 우열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열관계를 그러니까 예컨대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먼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나중에 갖췄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근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토지 근저당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있고, 토지에 무슨 가압류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들이 있어. 그럼 가압류나 압류 채권자들보다는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더 빠르니까 그들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 중에 토지의 근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해서 우선 변제권 우열을 가려야 하는지요. 이거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정확치가 않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우열을 결정할 때 다 상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임차권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질 때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할 때는 대항력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그냥 다 상대적으로 우열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질문의 취지는 우선 변제권 우열 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해관계인들하고 상대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자보다 더 빨리 대항력 요건을 갖췄으면 우선 변제권의 요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변제권의 요건을 갖췄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낙찰을 그렇죠. 배당을 받겠네. 배당받을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2번 질문. 자,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 향후, 건물이 신축되고 난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 있어도 토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토지 낙찰 금액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불가. 자, 1번, 2번의 경우가 다른 판례인데 합의체로 바뀐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자, 2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대지야. 건물이 없는 땅이야. 여기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지은 거지. 그리고 이 건물에다가 임차인을 들인 거예요. 오케이. 자, 임차인을 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은 같을 거 아니야. 같다고 가정을 하자. 임대인이 땅 주인이니까. 자, 이랬을 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토지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장 못하지. 왜? 우선 변제권의 요건보다 토지 저당권이 훨씬 더 빠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특권도 인정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것도 인정이 안 돼요. 아, 그래. 요게 이제 왜 근저당권자에게 왜 인정이 안 되느냐면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을 예상을 안 한다고. 방빼기 이런 걸 공지 안 하고 돈 빌려준 거지. MCI, MCG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빌려준 거야. 근데 느닷없이 건물 지어가지고 소액 임차인 쫙 들여놓으면 저당권이 침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 그럴 것 같으면 악용될 소지도 있겠네. 그렇지. 토지 위에 저당해가지고 개인 채권자한테 지인한테 10억짜리를 갖다가 야, 이 토지 10억 정도 나가는데 한 7억 정도 빌려줘. 그래가지고 7억 빌려 받았단 말이야. 그래놓고 건물 지어가지고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쫙 들여가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돼요. 근데 이거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거냐면은 토지하고 지상에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지상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근저당권을 이제 은행이 설정을 했단 말이야. 토지에만? 아니 토지 건물에 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상가 건물을 용도를 바꾼 거야. 주택으로. 그래서 거기다 소액 임차인이 확 들어온 거지. 자, 이랬을 때 소액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판사라면 그것도 우선 변제를 해줬으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건 우선 변제가 돼요. 그래? 네. 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해관계인으로 누가 있어? 저당권자가 있잖아. 그러면 저당권자가 침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용도 변경할 때 저당권자 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 변경하는데 저당권자 승인이 필요할까? 그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용도가 변경이 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봤는데 틀림없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 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걸 주택으로 확 바꾸면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예기치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걸 고려를 할 거야. 자, 나중에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 그게, 주거시설, 주거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 및 문화시설, 그 다음에 영업시설,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바꾸는 거는 그게 이제 건축 허가 요건, 그다음에 건축 신고 신고 요건 이런 게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건축물 용도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 변경 전에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침해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이야. 그래서 아마도 은행 측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 오케이를 했다.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빈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주택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면제권도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면제권도 인정이 안 된다. 반면에 주택이 아닌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선순위로 만들어 뒀다가 이게 주택으로 용도가 바뀜으로써 이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면은 이 소액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네.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어쨌건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한데 토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회를 합시다. 자, 그리고 토지만 경매에 들어간 경우, 그 다음 토지 건물 일괄 경매에 들어간 경우, 임차인은 낙찰 금액에 대해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임차 보증금 배당을 받는 배당, 그 다음에 미배당액은 낙찰금 인수 맞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눠 봐야 될 거야. 그죠? 토지만 경매에 들어갔다면은 토지만 낙찰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토지 낙찰자가 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를 합니까? 인수를 안 해요. 토지 낙찰자는.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미배당액은 낙찰금 인수 토지 낙찰자가 인수를 하느냐 이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그다음 토지 건물 일괄 경매 들어갔어. 이랬을 때는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 이게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은 누구보다 선순위에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은 미배당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저 경매에서 원론적인 얘기네. 원론적인 얘기고. 그다음 이제 4번 건물과 토지가 다른 소유자의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경매 들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낙찰 금액에 대해 우선 변제 가능 불가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내가 말했죠. 토지로부터 건물 임차인,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그 토지가 누구 소유 토지여야 되는 거다? 임대인 소유 토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임차권을 설정할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다면은 이때는 이 토지 토지 매각 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동일인이라야 된다. 오케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지금 금방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한 시설군이거든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이게 외웠는데 나도 깜빡했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뭐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이 산업 등에 관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통신 시설군, 발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종교 시설, 위락 시설, 뭐 관광 휴게 시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 시설군 다섯 번째. 판매 시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시설, 숙박 시설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 교육, 뭐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얘기하는 거고, 근린 생활 시설군. 요게 이제 우리가 1종 근린이냐, 2종 근린이냐 요거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게 근린 생활 시설에 속하는 거지 상가니까.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주거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군,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 장례식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 건축물이 신고만 하면 돼. 근데 9번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번 근린생활시설군, 8번 주거업무시설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주거로 바뀔 때는 여덟 번째 7번이 8번으로 바뀔 때 내려가는 거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건축물 용도 변경이 돼. 근데 물론 신고할 때 신고 요건은 있겠지. 근데 그 신고 요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소리가 첨부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공법상의 제한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대부분 판례가 그렇다라면 그런 조건을 첨부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법은 저 행정 지침 같은 게 있겠지.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니면은 이게 함부로 용도 변경을 하는 바람에 기존 용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겠네. 예를 들어 뭐 근린생활시설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되는 임차인인데 주인이 지 마음대로 주택으로 바꿔버리고 너 나가 그러면 골 때리잖아. 그럴 수 있겠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용도를 기초로 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함부로 용도 변경이 안 될 거다. 이게 뭐 상식 아니겠어요? 신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신고 그렇지. 요건은 갖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원도 일부 이제 해결을 했네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서론이 너무 길었네. 오늘 주제. 가처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가처분. 저번 시간에 우리 가등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처분. 가처분이 뭐야? 자, 가처분이란, 이게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가처분은,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먼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가압류는, 압류를 미리 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는 뭐냐? 강제 집행의 첫 단계잖아. 그죠? 강제 집행을 하려고 미리 채무자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 이걸 가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묶어둔다는 측면에서는 가처분도 묶어둔다. 그렇지. 가처분도 이제 가압류하고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자,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하.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그렇지. 위해서. 그다음 이제 가처분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툼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처분이 있어. 이거를 이제 비금전 채권이네, 그러면. 금전 채권이 아닌 거. 그렇지.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해요. 계쟁이라는 게 싸우고 있다 이거야. 현재 지금 닭개짜야, 그게? 아니 계속되다. 계속되다. 그다음에 닭사람 할때 닭인 줄 알았네. 소송 계속할 때 이제 개짜고 그다음에 쟁은 여기 이제 싸운다는 거지. 투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 있어.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사가 아닌데 그 이사회 일원이 아닌데 이사의 지위를 일단 나에게 이제 좀 부여해 달라. 아니면 저놈이 현재 이사인데 이사 지위를 조금 정지시켜 달라. 이런 식의 이제 가처분. 그러니까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요게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이제 경매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가처분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에요. 처분하지 마라. 그렇지. 이건 내 거니까 처분 건지 가처분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명도 들어갈 때 점유를 넘겨주지 마라. 내가 니한테 목적물 명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다른 놈 앞으로 점유 넘겨줘 버리면 그렇지. 내가 승수 받고 네. 쟤한테 명도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또 다른 놈한테 점유를 넘겨줘 버렸어. 그렇지. 그럼 또 다시 소송해야 되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계쟁물을 목적물로 하는 어떤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등기를 딴 데다 넘겨버리게 되면은 소유권 넘겨받기가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그렇게. 혹은 이제 등기가 저기 무효야. 그래서 내가 저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이 등기를 딴 데다 넘기면 또다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말소 소송을 또 해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움직이지 마라, 이거네. 그렇지. 꼼짝 마! 이거네. 요게 이제 가처분이에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한테로 갚을 걸 대비해가지고 그렇지. 미리 가지 마라고 이렇게 방법은 없나? 가처분. 그거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이 방송을 듣다가 우리를 고발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이 가처분은 가압류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그냥 준용을 해요. 그래서 가압류 절차나 가처분 절차나 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이제 가처분을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이 있으면은 자, 일단 겁먹지 말고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가 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지. 이걸 먼저 봐야 되네.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딴 데다 팔면은 그러면은 피고가 또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했느냐 이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야? 인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그렇지. 되느냐 그거잖아. 인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살펴보려면은 피보존 권리가 뭐냐,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뭐냐.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어떻게 확인해요? 등기부상이 나타나죠. 등기부상이 나타나있지. 등기부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 자세하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인데 피보전 권리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거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우 있을 수 있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는 잘 없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어. 근데 이 건물에는 선순위의 저당권도 있는 거야. 그죠? 저당권이 먼저 그렇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할 거니까 어디 처분하지 마. 그렇지. 가처분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나왔단 말이야. 일단 외관상으로는 후순위네. 그렇지. 외관상으로는 가처분은 후순위니까. 근데 잘 살펴봐야 될 게 낙찰자는 건물을 사는 사람이잖아. 건물을 사는데 뭐가 있어야 건물을 유지를 할 수 있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건물을 유지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건물 철거해라. 건물 소유자에게는 뭐가 없다? 토지 사용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처분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인수해야 된다. 인수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선순위 가처분인데도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경우에는 인수를 안 해도 돼요.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러면 인수를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B, C 3명이 공유자야. 우리 사례에서 다룰 거. 그건 사례에서 얘기하지. 지금 얘기해도 되지. A, B, C 3명이 공유자인데, 근데 공유자 중에 한 명이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은데, 분할하려면은 공유자들이 지분을 딴 데다 넘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B, C의 지분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 놓은 거야. 피보존 권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걸 이제 피보존 권리로 해서. 만약에 그걸 처분금지를 안 걸어놓고 A가 나머지 공유자 2명 B씨를 상대로 처분금지를 걸어놓지 않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진행 과정에 B가 D한테 지분을 넘겼다. 넘겨버렸다. 그래 되면 그럼 그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피고는 B로 되어 있는데 B가 뭐가 아니야. 현재 소유자가 아니네. 공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의 피고는 반드시 공유자여야 된단 말이야. 이 피고 적격이 이제 흠결이 된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처분금지를 걸어놓고 그렇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진행했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처분금지를 안 걸어놓고 들어갔거든. 걔도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있었네. 그렇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지가 정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시겠다는 얘기했어. 자, 어쨌거나 이제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형식적 경매가 임의 경매가 되겠죠. 임의 경매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가처분이 있는 상태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러면은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는 거다 말이지. 그럼 사람들이 이 선수인 가처분이네. 큰일 났네. 그렇지. 안 들어간다. 이래 되겠네. 그렇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돼버리잖아. 그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가처분은 말소가 될 거다. 이렇게. 걔 뭣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이제 또 있잖아. 뭐. 선수는 경우에 그렇고 후순이라도 인수해야 되는 게 전 소유자. 전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가압류에 둔 경우. 그건 이제 가압류에서 얘긴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이제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를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해요, 가압류는. 어떤 경우인지 좀 상세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받을 돈이 있어. 가처분에 가압류. 요거는 가압류의 얘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놨다. B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해둔 거야. 근데 B가 팔아쳐먹었어. 근데 B가 C라는 사람에게 판 거지. 그리고 이제 C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C의 채권자인 어떤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최선순위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A의 가압류가 있단 말이지. 자, 이때 낙찰자가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느냐? 이때는 이제 일단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수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집행법원이 인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하게 되겠죠. 가압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확실하고 뭐 이럴 그렇지, 경우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자, 만약에 이제 거기서는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잖아. 그러니까 가압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무익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아까 케이스에서는 A가 B가 소유자로 있는 동안에 가압류를 해놨고 B가 C에게 팔고 C가 경매상 채무자로서 경매 목적물이 나온 거다 말이야. 그지? 그럼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C의 채권자들은 A보다는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가압류 채권은 안분 배당인데. 그렇지. 이때는 A가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A는 그 재산이 여전히 누구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B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돈 빌려주고 어느 놈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이 새끼가 딴 데로 팔아먹어 버렸어. 그렇지. 그래놓고 산 놈이 경매를 당해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내 가압류
돈은 싹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다른 놈들도 다 앞섰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안분배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주의를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가압류가 대부분은 법원에서 이제 경매로 나올 때 이 선순위 가압류도 인수해야 될지 아니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아도 될지 미리 정해주니까 큰 그렇지. 문제는 없겠다. 그렇지, 그렇지. 큰 문제는 없지. 인수해야 되면 그 가압류 채권만큼 싸게 낙찰받으면 될 거고 그렇지. 인수 안 해도 되면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다. 자, 그 이제 가처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이제 가처분 등기가 되어져 있을 때는 대체로 이제 후순위일 때는 인수를 잘 안 한다. 가처분의 부담을 인수를 안 하는데 피보전 권리가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든지 하면 주의를 해봐야 된다.